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골자로 한 2차 추경안 편성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결국 국무위원인 장관의 임명은 9명밖에 하지 못해서 문재인 정부 장관들이 참석해서 개의 정족수를 겨우 채웠습니다. 정치권 이슈 시간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장 탈환을 위해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가 잠시 뒤 뉴스큐에 출연합니다. 송영길 후보가 그리는 서울의 청사진은 무엇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임시국무회의 소식부터 알아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추경안 편성을 위한 임시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늘 장관으로 임명된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네, 서울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오늘 임시국무회의 조금 전에 오후 3시부터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어떤 발언들이 오갔습니까? 네, 윤 대통령은 오후 3시부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조금 전 종료됐는데요. 안건은 33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추경입니다. 즉,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각각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추경안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해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는데 취임 첫날 임명한 장관 7명뿐 아니라 오늘 오전에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외교부 박진,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도 참석했습니다. 개의 정족수인 11명을 채우기 위해 문재인 정부의 장관이자 비정치인 장관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자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다만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이 모두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하게 여는 임시국무회의라고 강조했는데요. 민주당의 협조로 내각이 완비되면 첫 국무회의는 약속했던 대로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박 기자 말씀하신 대로 오늘 윤 대통령이 박진, 이상민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어떤 부분을 고려한 걸로 보입니까? 네,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들의 임명을 밀어붙인 건데요. 한미 정상회담, 지방선거 등 현안이 시급하거나 국정운영 기본이 되는 부처를 우선적으로 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아침 출근길 기자들의 질문에 이런 의지를 짧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혹시 오늘 청문 보고서가 채택 안 된 장관도 임명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오늘 일부만.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오늘 청문 보고서가 채택됐지만 대통령실 송달 절차가 필요해 임시국무회의 전까지 추가 임명은 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 법무부 한동훈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채택 보고서는 아직 재송부되지 않았습니다. 네, 인사 관련 내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석애 종교 다문화 비서관이요. 동성애, 일본군 위안부 비하의 논란의 중심에 지금 섰습니다. 또 다른 비하 글도 발견됐다고요. 네, 김성회 비서관은 과거 SNS에서 조선시대 여성의 절반은 성노리개였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다른 나라를 향해 삿대질을 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분노하자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비서관은 과거 자신의 SNS에 동성애는 정신병의 일종이라는 글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보상 요구를 화대로 표현한 글을 실어 이미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김 비서관은 사과글을 올리면서도 자신은 종북 주사파를 비판한 데 대해 안갚음을 당하고 있다. 동성애는 치료할 수 있다 등의 말을 덧붙이면서 더욱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릇된 가치관에 아무런 단서도 달지 말라고 맹비난하며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는데요.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논란에 대해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추경을 앞두고 여야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33조 플러스 알파, 조금 전에 언급이 됐죠. 36조 4천억 원 정도 됩니다. 2차 추경을 편성한 데 대해 민주당은 47조 수준의 자체 추경안을 제시하고 나섰습니다. 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윤주 기자. 네, 국회입니다. 어제 당정이 합의한 추경안을 두고서 여야 신경전이 뜨겁다고요?
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첫 당정회의를 열고 33조 플러스 알파 규모의 추경안을 합의한 국민의힘은 최대한 신속하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오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찾아 추경안 처리를 요청하는 시정연설을 할 예정인데요. 이에 대해 민주당은 손실보상 자체에 대해 공감하는 반면 윤 정부 출범 뒤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53조 원 규모의 초과 세수를 집중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초과 세수를 두고 왜 비난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획재정부를 향해 날을 세우며 세수 축의 오류가 반복되는 데 대해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에 반드시 나서 책임을 물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초과 세수 가운데 얼마를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도 또 다른 쟁점이 될 전망인데요. 민주당은 여기에 2차 추경과 관련해 정부 계획보다 규모를 더 늘려 47조 원가량 증액 편성하고 추경 심의 과정에서 소급 적용하라며 맞불을 놨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지방선거 그리고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진행되고 있죠. 네, 오는 6월 1일 함께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등록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이번 선거는 향후 전국 주도권의 향방이 달린 만큼 여야 모두 한치 양보 없는 대승부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장 후보로는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현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 경기지사 후보로는 김은혜 전 의원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등록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서 돌발 악재가 터졌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성비위 혐의로 삼선 중진인 박완주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비공개 비대위 회의 뒤 취재진과 만나 당내 성비위 사건이 발생해 박 의원 제명을 결정했고 국회 차원에서 징계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 수사가 시작됐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세하게 얘기할수록 피해자 보호에 위해가 될 수 있어 드릴 말이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박 의원은 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86세대 운동권 출신 정치인으로 지난 2017년 대선에선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지지했던 옛 안희정계로 분류되는데요. 특히 지방선거를 불과 20여일 앞두고 여기에 후보 등록 첫날부터 민주당 내에서 또다시 성비위 사건이 드러나면서 대형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의원에 앞서 최강욱 의원도 동료 의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상태인데요. 이런 가운데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당내 반복되는 성비위 사건에 고통스럽다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빠르게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과거를 끊어내야 한다며 여성을 온전한 인격체로 대우하는 당을 만들기 위해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엄윤주입니다. 단계를 힘차게 흔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단순히 오세훈 후보만의 경쟁이 아니라 윤석열 검찰공화국 정부에 맞서 네, 오늘부터 6일 지방선거 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전 막이 올랐습니다. YTN은 주요 지역 후보자들에게 직접 현안 또 공약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요. 그 첫 순서는 바로 서울입니다. 바로 전 더 뉴스 시간에는 연임 도정장 낸 오세훈 서울시장 만나봤고요. 지금 이 시간엔 서울 탈환에 나선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후보 등록하셨죠? 네. 네, 주소지 송파고요. 서울 민심 분위기 좀 들으셨을 텐데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괜찮습니다. 다녀보면 일단 많은 시민들께서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제가 망치로 이렇게 피습을 받은 그 현장을 너무
강렬하게 기억을 하고 계셔서 예. 머리 괜찮냐, 아, 그것도 물어보나요? 발목 괜찮냐, 좀 예. 짠하다, 아, 뭔가 좀 동정, 좀 안타까움 이런 표시를 해주고요. 네. 꼭 이겨달라 이런 주문을 하고 있어서 저는 반응이 괜찮다. 그래도 물론 서- 모든 후보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아, 예. 그래도 서울은 사실 바로 얼마 전 대선에서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약 5%포인트 정도 진 곳이어서 약간 부담은 되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힘든 지역이니까 제가 나왔지. 다른 후보가 가서 당선될 수 있으면 제가 왜 굳이 당대표로 대선 패배 책임을 진 제가 나올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예, 예. 정말 책임감 때문에 또 서울에 대한 비전을 나름대로 제가 가지고 있어서 네. 당대표 시절에 서울을 포기하고는 대선을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이 강렬하게 있었습니다. 예. 또 강남 사구, 강동, 서초 그리고 강남을 비롯한 네. 이 지역, 송파 이 네 군데를 포기하고서는 절대 안 된다. 강남을 갈라치기 해서는 안 된다. 강남을 적대시하고 나머지 표를 가지고 하려는 이러한 비춰지는 이러한 자세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강남을 발전시키고 강남의 발전 이익을 전체 시민에게 고루 나눠주는 전략으로 해가겠습니다. 그렇군요. 뭐 주소지가 송파구 하니까 강남 열심히 다니시겠네요. 송영길의 파도입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 가운데 하나인데 이거 인천이 연고인데 왜 서울시장 나왔냐 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는 오세훈 후보가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예, 네. 왜냐하면 우리는 다 같은 메가시티니까 서울, 인천, 아. 경기는 그리고 저는 서울에서 연세대학을 나왔고 네. 우리 아내는 이화대를 나왔고 우리 서울 토박입니다. 제 아내는. 예, 예. 그리고 우리 아들, 딸도 다 서울에서 대학을 나왔고 우리 아들은 관악구 모태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봉천동에서 신혼살림을 했고 예. 사법시험을 관악구 고시촌에서 했고 연수는 서초동 사법연수원을 다녔고 학생운동으로 연대 총학생회로 서대문 구치소에서 서울에서 생활을 오래 하셨네요. 5개월 했습니다. 지금 예. 직장이 서울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의도가 알겠습니다. 서울 민심이 돌아선 게 사실 부동산 정책 때문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네. 당 대표 하실 때도 그 이야기 하셨는데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세요? 그렇습니다. 부동산이 가장 컸고 지난 대선 때 사실 박영선 후보님이 이기고 있었잖아요 처음에. 예. 근데 부동산 문제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유탄을 만든 게 있었죠. 그리고 LH 그 내로남불 사건이 그렇죠. 또 청와대 네. 정책실장 이런 게 터지면서 분노가 폭발한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서울 아파트 문제를 비롯해서 부동산 문제 해결책을 딱 제시를 하시는 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민심을 다시 얻기에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계획 갖고 계신 거예요? 저는 당 대표가 되자마자 종부세, 양도세를 완화시켰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종부세 면세점 한도 9억을 11억으로, 양도세 9억을 12억으로. 예. 70여 명의 우리 당 의원들이 부자 감세라고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청와대도 반대했습니다. 제가 뚝심으로 의총에 의결을 붙여서 표결을 통해 그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대선 때는 이재명 후보 합의해서 재건축 용적률 500%, 30년 안전진단 기준 면제, 예. 세입자한테 우선 분양권 제공 이거를 제시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서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적용시켜서 현재 경기도련의 만세대 확정 분양가형 공공지원 분양형 임대아파트가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울의 부동산 문제는 세제 완화, 공급 확대 그리고 자금 지원입니다. 예. 금융 지원이 필요해야 아무리 공급이 되더라도 우리 LTV 다 규제하고 예. 9억 이상에 된 아파트는 허그 주택도시공사가 보증을 안 해줘요. 중동 보증을. 그림의 떡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세제 완화하고 공급 확대부터 물어볼게요. 네. 세제 완화는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2주택자,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했잖아요. 제가 2년간 저도 유예하자는 입장을 이제 그렇군요. 이미 발표했고요. 지금 1년 유예를 했는데 2년 유예가 필요하다는 생각이시군요. 예. 매물을 위해서요. 그리고 그렇군요. 종부세는 초고가 주택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1인 1종 가구에 대해서는 폐지하자. 이게 민주당 정책하고 같습니까? 민주당 정책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완화시키려고 합니다. 완화시키려고 저는 좀 한다고요? 아예 폐지하는 입장이 약간 차이가 있지만 예. 제가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당정회의를 통해서 그렇죠. 서울시 이제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의 예. 당정회의를 통해서 당론으로 이걸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당론도 바꾸시겠다. 공급 확대 이야기하셨고 대출 좀 규제 완화해서 진짜 사고 싶은 사람들
돈 대출 받아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장 구룡마을 12,000세대, 내곡동 2만 세대를 반값 아파트로 제공하고 네. 누구나 집을 적용해서 집값의 10%만 있으면 일단 살게 만들겠습니다. 3%의 저리로. 3%의 저리요. 예. 지금 신용 등급에 상관없이. 7%까지 지금 그렇습니다. 나온다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누구나 보증 시스템입니다. 누구나 보증 시스템으로요. 예. 우리가 내가 월세를 내고 집을 살든 네. 전세금을 빌려놓고 전세금 이자를 내고 살든 영끌을 해서 대출받아 주택을 사가지고 그 부금 이자를 내고 살든 똑같이 이자를 내고 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자에 차별이 있습니다. 이것을 동일하게 만들겠다. 알겠습니다. 누구나 신용에 상관없이 3% 저리 대출을 약속하셨습니다. 꼭 지키셔야 됩니다. 대표님. 그렇습니다. 이게 생활비로 쓰거나 유흥비로 쓸 돈이 아니잖아요. 보증금이나 있는 것은 도망가지 않는 돈입니다. 네, 네. 도망가지 않는 떼일 염려가 없는 돈을 왜 비싸게 이자를 받냐고요. 왜 왜 그동안 사람을 그럼 좀 차별하냐. 일찍 좀 추진하시지. 작년, 재작년 다 제가- 했었잖아요. 예. 제가 당 대표가 늦게 됐잖아요. 아 그래서 그랬군요. 예. 정말 조금 더 기회를 일찍 한번 추진했으면 주십시오. 좋았을 제가 서울시장이 된다면 알겠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재건축 규제 완화 이야기 많이 나와서 네. 말씀드릴게요. 오세훈 시장 이야기는 여의도, 성수, 목동 뭐 일단 층수 제한을 푼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30층대로 된 걸 50층까지요. 이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이런 규제 완화. 저는 용적률 500%까지 허용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뭐 네. 비슷하네요. 50층 그- 이상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 핵심적 차이는 뭐냐? 네. 임차인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아 임차인 대책. 그냥 토지주, 건물주 중심으로 재건축하고 임차인은 그걸 분양을 받을 돈과 이게 없기 때문에 쫓겨나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100% 재정착하게 만들겠습니다. 임차인들 어떻게 지원해 주실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말씀드린 대로 이 용적률이 늘어나면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네. 그 조합원들이 자기 일단 새로 된 집을 갖고 그렇죠. 추가된 물량 500% 아. 되면 보통 평균 보통 걸 임대주택으로 주는데 평균 용적률 250%인데 만약에 500%까지 한다면 2배로 늘어난 것을 분양해서 집주인은 돈을 버는 것이고 그렇죠. 건설사 그걸로 임차인은 거기에 활용하고. 어차피 임차에 살던 그 분양 받아서 자기 집을 갖게 해준다는 거죠. 분양할 돈이 없기 때문에 10% 그동안의 민주당 정책하고는 정말 다른 파격적인 정책이네요. 용적률 500%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무능하다 이런 이야기 어제 국회에서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오세훈 시장이 어떤 점에서 가장 무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글쎄 좀 그렇게 막 규정하고는 건 제 스타일이 안 맞습니다. 사실 제가 오세훈 시장님 존경하고 아주 친한 사이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겠지만 네. 일단 평가는 너무 좀 스타일, 그림 그리는 데 집중하고 실질적 성과가 안 나온 거 아니냐. 네. 1년 동안이 기간이 짧았다고 변명하시겠지만 예, 예. 지금 삼선 시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사선 도전이니까요. 처음부터 익숙하게. 작년에 보궐선거 때 TV 토론에서 자기가 시장되면 일주일 안에 집값을 잡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집값이 더 뛰고 있습니다. 그랬었나요? 예. 재건축 분야도 민간 주도로 하겠다고 지금 신속 통합 기획이라고 신통기라고 지금 막 예, 하고 있잖아요. 괜히 희망 고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둔촌동 지금 재건축이 강동구에 네. 12,000세대 넘는데 지금 스톱돼 있습니다. 공사비가 지금 오르거든요. 지금 그렇다면서요. 철근값, 시멘트 값이 예. 오르고 그다음에 중단됐습니다. 건설이.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때문에 공기 단축이 안 돼서 공사비가 증액이 돼서 공사비를 조정해 주지 않으면은 건설사들이 아마 지속하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근데 네, 만약에 네. 또 잘못 올려주면 조합원들이 반발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럼 민간에 맡겨놓으면 조합원들 간의 갈등이 불가피하게 발생합니다. 시공사와 이해관계, 예. 조합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 가처분 소송 이게 들어가면 다 공급이 중단되는 거예요. 건설이. 인천시장 경험도 있으시고 오선 경험이 있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예. 저는 그런 분쟁을 변호사로도 해봤기 때문에. 네. 근데 오 시장님은 그냥 민간에 맡겼다고 지금 신통기 막 이걸 홍보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올해 2만 호도 제대로 공급이 안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40만 호 공급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저는 주로 공공개발 중심으로 갑니다. 네. 지난 10년간 서울시가 많이 망가졌다. 오세훈 시장이 조금 전 더 뉴스에 출연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010년에 도시경쟁력이 10위였는데 최근 17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저는 그런 통계 수치는요. 다른 잡지나 다른 기준에 따면 통계가 또 달라져요. 아, 예.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통계만 가지고 실패한 시장 망가졌다 이런 표현은 섣부른 판단이고요. 그렇게 말하면 오세훈 시장을 폄하하려면 다른 통계를 가지고 또 비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박원순 시장의 아쉬운 점은 이명박 시장 때 뉴타운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놓은 것을 출구 전략을 해서 300여 개를 취소시켰는데 네.
추가로 재개발을 추진을 너무 통제하다 보니까 아, 주택 공급이 늦어진 것은 잘못이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이런 것은 제가 풀어내겠습니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이 따뜻한 행정을 통해서 예를 들어 동자동 제가 쪽방촌을 가봤어요. 900명이 살고 있습니다. 서울역 맞은편에. 네네. 그 쪽당 상당수를 만들어서 서울시가 1년에 8억 지원하는데 온누리 교회 복지재단이 위탁해서 6억의 기부금을 합해서 14억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 800명 쪽방촌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이불 빨래도 해줘, 샤워도 해줘, 간호사들이 관리도 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해요. 그렇군요. 박 시장이 해준 거에 대해서. 예, 예. 근데 오세훈 시장이 한 번도 안 찾아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아, 그래서 저는 오세훈 시장님이 도시 경쟁력을 이야기하면서 네. 세빛둥둥섬이나 무슨 한강 르네상스, 뭐 디자인 서울 나는 좋은데 이런 시민의 삶의 현장을 챙기는 것도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오세훈 시장이 뭐 1호 공약이 취약계층 4대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어떻게 지원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예. 송 후보님, 서울시장 도전하셨으니까 서울 청사진 좀 이야기해 주세요. 서울을 앞으로 어떻게 좀 바꾸고 싶다 이런 청사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제가 1호 공약으로 제시했던 게 유엔 그렇죠. 5본부를 유치해서 예, 유엔 5본부 네, 유치해서 설치하겠다. 서울의 위상을 바꾸겠다. 그럼 서울 5본부 유치하는 게 어떻게 가능한 건 얘기입니까? 가능한 거냐? 예. 송영길은 인천시장 때 야당이었지만 네. 이명박 대통령과 협력해서 세계 녹색 기후 기금이라는 것을 유치했습니다. 예, 송도에 지금 500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 총 유치되어 있는 유엔 기구가 27개 정도 됩니다. 아. 근데 그건 다 10명, 15명 일하는 다 분사무소지 본부가 와 있는 것은 단군 일에 처음입니다. 이거 송영길이 성공시킨 겁니다. 그게 그 이번에 유엔 5본부를 만약에 유치하면 거기에 인원이 얼마나 들어오는 거예요? 최 2만 개 일자리가 만들어질 걸로 예상을 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일단 남북 간에 지금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예고하고 있는데 네.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2만 개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우리 젊은이들이 서울의 젊은이들이 국제기구에 일할 기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이스 산업이 발전합니다. 디자인 서울, 한강 르네상스가 아니라 이것은 실질적으로 서울을 변화시켜 낼 것이고 특히 국제학교가 들어와서 제가 논란이 됐던 한동훈 법무장관 딸이 다닌 체드윅 스쿨을 제가 인천시장 때 유치해서 오픈한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뉴욕 주립대, FIT, 예. 조지 메이슨대, 켄트대, 유타 대학을 유치해서 3,500명의 그럼 서울에도 학생들이 지금 공부하고 그런 있습니다. 외국 대학도 다 유치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유엔이 들어오면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나오고 그렇군요. 유엔 직원들 자녀를 가르치는 국제학교가 필요하고 그렇게 되면 5대5로 내국인도 시장님이 되시면 언제쯤 이게 그 유치가 제 성과를 보일까요? 임기 내에 총회 의결을 통과시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럼 뭐 하여튼 그래도 윤석열 정부와 협조가 돼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윤석열 당선인을 얼마 전에 만났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이 얘기를 했습니까? 예, 부처님 오신 날 우리 예. 봉은사에서 네. 사승 스님이 주최한 오찬에 같이 이야기했는데 거기서도 제가 이야기를 하셨군요. 했고 이것을 성공시키면 윤석열 정부의 최대 외교적 성과가 될 수 있다. 네. 그리고 정부로서는 성과고 또 시장으로서도 성과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나 기대가 이제 됩니다. 제가 견제와 협력이라는 게 이런 것은 협력하지만 뭘 견제하느냐. 제가 이명박 정부 때 인천국제공항을 해외에 매각한다는 거 반대했습니다. 의료 민영화 영리법원 반대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저는 이 국익과 관련해서는 전기 예. 뭐 수도 민영 같은 거는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알겠습니다. 국익 공익을 위해서는 반대할 것은 반대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요, 여론조사에 좀 불리하게 나오시잖아요. 예, 오차범위 격차 보이는 것도 있고요. 지금 판세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그래서 조금씩 붙어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붙어가고 있죠. 예. 오늘 KSOI에서 10.9%, 아. 지금 저거 그거죠. 예. 10.9% 차로 이제 나왔으니까 아, 좀 2, 3일 더 지나면 10%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예. 19일부터 법정 선거운동들 한번 뚫어내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이번에 추경 이제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이 첫 국무에 예, 통과시켰잖아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 저희 전해드렸습니다. 이거 오세훈 시장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네. 1,000만 원 주겠다는 거, 600만 원 것도 선별 지급했다 그러자마자 저는 약속을 지켜라. 만약에 중앙정부 못 주면 서울시장이 해결하겠다. 아,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 예. 오 시장님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해 가겠다는데 제대로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방통행식 독주를 견제해야 된다는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저는 송영길의 당선은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한 예방주사 백신이 될 것이다. 아,
지금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지금 바로 출발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뭐가 가장 문제라고 보세요? 걱정이 많잖아요. 일단 소통이 쉽지 않을 거예요. 검찰총장이라는 자리가 검사는 평생 갑의 위치에 있잖아요. 네. 남한테 이야기를 수렴하는 훈련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국회의원도 한 번 안 해보셨고 예. 더구나 바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감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소리나 다른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오세훈 시장도 용비 어천가만 부르고 있습니다. 용산 집무실 이전하니까 용산 시대가 개막된다고 지금 찬가를 부르고 있고 네. 소상공인 지원 선별한다 해도 말 한마디 못하고 산업은행 부산으로 이전한다 해도 제대로 항의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서울 시민의 재산권과 기본권을 지키고 필요하다면 대통령 앞에서도 서울 시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되시면 그런 시장이 돼주시고요. 네. 당내에서 사실 송영길 후보 출마를 좀 달갑지 않게 보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나갔으니까. 지나갔어요. 그 얘기는 이제 오늘 후보 등록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은요. 유능한 서울 전문가 대 실패한 인천시장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송영길 후보 입장에서 또 봐야죠. 이번 선거 구도를 어떻게 보세요? 네, 뭐 다 정치적 공부를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해합니다. 그렇게 예. 공격하지. 그런데 이제 인천 시민들에게 물어보면 송영길이 와서 네. 인천의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꿨다. 정말 회색 도시 인천을 글로벌한 도시로 만들었고 삼성 바이오를 유치하고 예. 하나금융타운을 유치하고 BMW, 엠코 테크놀로지는 반도체 산업의 고부가치 산업으로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네. 가서 송도 청라 가다 모아서 물어보세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예. 오히려 오세훈 시장님은 아이들 무상급식 안 하겠다고 시장을 버리고 간 점은 예. 좀 평가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군요. 예. 저는 이렇게 봐요. 네. 저렇게 겉멋을 중시하는 스타일리스트. 우리 오 시장님 멋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런 스타일의 시장과 네. 팔을 걷어붙이고 민생 현장에 가서 문제를 실적으로 해결하는 일하는 시장과의 싸움이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앞에 가서 용비 어천가를 보는 시장이냐. 가서 당당하게 서울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쓴소리도 할 수 있는 시장이냐. 쓴소리도 하고 또 협력할 것은 또 협력하고. 그렇습니다. 네. 아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 선서할 때 시청률이 17%에 불과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때 시청률의 반이라 그런 겁니다. 반이 지금 텔레비를 안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지 우리가 안 되기를 바라서는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 야당이 됐지만 나라를 위해서 잘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텔레비를 보지 않는 반쪽의 국민들의 마음을 수용하려면 송영길이 시장이 돼야 예. 국무회의에 한번 들어간 모습이 보여야 텔레비를 켜고 싶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왜 송영길이 서울시장이 돼야 하는지 서울 시민께 한마디.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막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이룰 수 있는 백신 예. 브레이크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송영길 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법원이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면서 대통령 경호 대책을 둘러싼 경찰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법원 결정을 존중해서 최대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본안 소송을 준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장에 취재가 나가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 네,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용산 일대에서 크고 작은 집회가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 집회 장소도 달라지는 겁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에서 10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저 뒤로 보이는 문으로 들어가면 바로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선 건물이 보이는데요. 지금까지는 집무실에서 조금 떨어진 삼각지역 인근이나 전쟁기념관 앞에서 집회 시위가 이루어졌지만 앞으로는 이곳에서도 집회 시위가 열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어제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100m 구간 내 집회 시위를 허용했습니다. 성소수자 차별반대 단체가 낸 집회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겁니다. 앞서 단체는 14일 용산역 광장에서 집회를 벌인 뒤 집무실 인근 2.5km 구간을 행진하겠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시위법에 따라 집무실도 관저에 포함된다고 보고 집회 금지를 통고했지만 법원은 관제는 사전적으로 집이라는 의미고 집무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본안 소송에서 충분한 소명 자료를 제출한 뒤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당분간 경찰의 대통령 경호 경비에는 비상이 걸렸는데요. 집회 시위 자유와 경호 경비가 양립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YTN 김혜린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이 당정 협의를 거쳐서 제출이 됐고 국무회의 의결 뒤에 이제 국회에 제출이 되겠죠. 소상공인 손실 보상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질지가 가장 큰 관심입니다. 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잠시 뒤에 브리핑을 통해서 공개될 예정인데요. 추경 관련 현안들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이인철 참존경제연구소장, 조태현 경제부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임시 국무회의 모두 발언 때요. 윤석열 대통령이 36조 4천억 원의 추경 편성안 의결할 예정이다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 36조 4천억 원 정도 된다는 건데 이 가운데 대부분이 소상공인 손실 보상에 이제 쓰인다는 거죠. 네, 그 대부분은 이제 지금 얘기가 나온 게 소상공인들한테 최소 600만 원 정도는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요. 네. 이걸 역산을 해보면은 금액이 한 20조 원은 넘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네요. 예, 이런 예.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말한 그 36조 4천억 원에서 대략 한 70% 가량이 소상공인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이 가는 금액이 그렇겠네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앞서 그리고 차등 지급 이야기도 있었는데 일괄 지급으로 이제 변경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바꿨습니다. 인수위가 얘기를 좀 요약하면 네. 사실 과학적인 추계로 코로나로 인한 손실 보상을 좀 추계를 해보니 53조 4조 정도 되더라. 네. 이걸 일괄 지급보다는 이제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제 이 피해 업체별 이제 추계를 통해서 차등 지급으로 지금 좀 선회한 것으로 알려져서 이게 공약 후퇴 논란까지 일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윤 대통령의 공약 1호가 온전한 소상공인 손실 보상입니다. 네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 내용은 좀 보면 적어도 600만 원까지는 일괄적으로 좀 지급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손실 보상과는 좀 무관하게 하한선은 좀 드러났습니다. 자, 제가 제일 궁금한 건 예. 자영업자 소상공인 370만 명이 대상이 되는데 최소 600만 원에서 이제 1,000만 원까지 지급한다는 겁니다. 이제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잠시 뒤에 이제 4시 반에 발표를 할 예정인데 발표를 저희가 생방송으로 전해드릴 예정인데 모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받는 건 아니죠. 맞습니다. 예. 이미 이제 우리가 1차 추경을 통해서 17조 원의 추경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방역지원금 100만 원 플러스 300만 원을 지급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도 똑같이 당초 알려진 건 320만 명에 대해서 이제 33조 플러스 알파였는데 물론 오늘 이제 언급을 통해서 36조 한 3천억 원, 4천억 원 상당의 이제 추경이 편성이 될 텐데 여기에는 지난 2년여 넘게 이제 방역 때문에 방역 조치에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플러스 네. 중기업이 들어갑니다. 이 중기업이라는 게 뭐냐면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이에요. 네. 야, 저 정도도 과연 손실 보상을 해야 돼? 그러면서 그동안은 손실 보상이 제외됐던 분들이 있거든요. 네. 여기에 보면은 뭐 여행업이라든가 항공운수업이라든가 공연 전시업 그리고 스포츠 센터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 시설 네. 운영하시는 분들, 예식장 하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이 이제 포함이 됩니다. 네, 잠시만요. 지금 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이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자,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맞네, 36조 4천.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대변인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제2차 추가 경정 예산안 부처 합동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브리핑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장황근 농림부 장관, 이기일 복지부 2차관, 조주현 중기부 차관, 최상대 기재부 2차관께서 참석하셨습니다. 합동 브리핑 진행 순서는 추경호 부총리께서 제2차 추가 경정안 예산안 주요 내용을 먼저 설명드리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호 부총리께서 2022년 2차 추가 경정 예산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추가 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안팎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밖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공급망 차질과 주요국의 통화 정책 전환 가속화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으며 안으로도 금융, 외환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물가, 유가가 치솟아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렵습니다. 한편 지난 2년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많은 희생을 감내해온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이제는 온전한 손실 보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새 정부 경제팀은 이러한 대내의 여건에도 불구하고 거시경제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 복잡한 난제를 안고 출범하게 되었고 추경안은 이러한 책무를 해결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제 추경의 전체 모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회에 제출할 추경 예산의 규모는 59.4조 원이지만 관련법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23조 원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방역 보강, 민생 안정에 편성한 일반 지출 예산 규모는 총 36.4조 원입니다. 추경의 지출 내용은 뒤에 상세히 설명드리고 먼저 36.4조 원의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의 재원은 정부가 기존 예산을 아껴 15.1조 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21.3조 원은 금년 세수를 재추계한 결과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활용하여 조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히 말씀드리면 세계잉여금 등 기존 가용재원 활용 8.1조 원, 예산 지출 구조 조정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였던 4.3조 원을 훌쩍 넘는 7조 원을 발굴하여 총 15.1조 원을 마련했습니다. 올해 3월까지 국세 실적을 바탕으로 징수기관과 외부 전문가 등이 함께 논의한 결과 주요 거시 변수의 변화, 전년도 법인 실적 호조 등으로 인해 총 53.3조 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이 중 21조 3천억 원은 소상공인 지원 등 이번 추경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게 되었고 나머지 초과 세수는 앞서 말씀드린 지방재정 보강에 23조 원을 사용하고 적자 국채 축소에 9조 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추경안을 마련함에 따라 금리, 물가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것으로 판단되며 국가 채무 비율도 GDP 대비 50.1%에서 49.6%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다음으로 추경 사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 추경은 세 가지 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축은 소상공인에 대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 보상입니다. 근본 추경 일반 지출 36.4조 원의 70% 이상인 26.3조 원을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집중 투입하여 온전한 손실 보전을 추진합니다. 우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 370만 개 업체에 대해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손실 보전금을 지원하는 데 총 23조 원을 투자합니다. 이 경우 1, 2차 방역 지원금을 포함하면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1,400만 원까지 지원함으로써 그동안 국민들께 드린 약속 그 이상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손실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제도를 개선하여 정부의 방역 조치로 인한 손해가 온전히 보상되도록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높이고 보상 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데 1.5조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현금 지원 외에도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7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총 40.7조 원 규모의 긴급 금융 지원, 채무 조정을 지원합니다. 두 번째 축은 방역 소요 보강 및 의료 체계 전환 지원입니다. 그간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 소요를 보강하고 일반 의료 체계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총 6.1조 원을 보강하겠습니다. 먼저 진단 검사비 1.6조 원, 격리 입원 치료비와 생활 지원비, 유급 휴가비 1.9조 원 등의 총 3.5조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먹는 치료제 100만 명분 추가 확보 등의 8천억 원, 충분한 병상 확보 등의 1.7조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세 번째 축은 민생 물가 안정 지원입니다. 최근 가파른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서민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민생 물가 안정에 3.1조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의 실질 구매력 뒷받침을 위해 최대 1,000만 원의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227만 가구에 총 1조 원 규모로 지급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고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저금리 전환을 지원하는 신규 20조 원을 비롯하여 청년층 소액금융 확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프로그램 등 금융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총 1.1조 원을 편성하여 소상공인 외 취약계층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법인택시, 버스기사, 문화예술인 등의 고용과 소득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축수산물, 비료, 사료 등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계, 농어가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3천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최대 575만 명 수준의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지원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여 서민들의 생계 부담을 완화하고 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보전하기 위한 소요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밀가루 가격 안정을 위해 가격 상승 소요의 90%를 정부와 기업이 함께 부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경제는 물가 상승과 경제 회복세 둔화, 글로벌 리스크 심화 등 3중고 앞에 서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팀은 근본 추경을 시작으로 국민들과 함께 당면한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겠습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입니다.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분들은 이미 생계의 위협을 넘어 생존의 위협에 이르렀습니다. 국회에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최대한 신속히 심의 확정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국회에서 추경이 확정되는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부의 2차 추경안 규모 발표 직접 들으셨습니다. 36조 4천억 원 정도 되고요. 그 가운데 대부분 70%는 소상공인 지원에 들어가고요. 먹는 치료제 같이 이제 방역 보강에도 쓰이고 프리랜서 같이 어려운 분들 소득 지원, 또 민생 안정에 쓰겠다고 발표했죠. 네,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투입되는 게 26조 원 정도가 되는데 네. 발표에 따르면 일단 손실 관계없이 370만 대상으로 600만 원 이상을 일괄 지급합니다. 예, 그리고 예.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추경 예산 규모 36조 4천억 원 발표를 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인철 소장, 조태영 기자 나와 있는데요. 먼저 이인철 소장님. 네. 이제 핵심이 여기서 소상공인 지원이에요. 소상공인 지원 일단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최소 600에서 이제 최대 1,000만 원까지예요. 예. 기존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1차 추경 당시는 매출 10억 원 미만의 이제 코로나로 피해서 1년 전과 대비해서 이제 소득이 줄어드신 분들 한 320만 명 플러스 알파 370만 명입니다. 그러면 새로 추가된 게 뭐냐라고 하시면 중기업이라는 미명 아래 매출이 10억 원에서 30억 원 이하 여기 7,400여 개 업체 50개 업종이 들어갑니다. 네. 여기에는
여행, 항공 운수업, 그리고 공연 전시업, 스포츠 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여기가 지금 매출이 10억에서 30억이기 때문에 그동안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곳이에요. 그래서 예, 예. 370만 명에게 주는데 이거 어떻게 지원할 거냐? 지원 금액이 두 가지 기준이에요. 매출액 규모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네. 매출액이 2억 이하이냐, 2억에서 4억 사이이냐, 4억 이상이냐. 아. 그리고 또 하나가 매출이 얼마나 감소했느냐. 40%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40%와 60% 사이, 60% 이상 줄었습니다. 이걸 구별해서 지수와 등급화해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서 최소 600에서 1,000만 원이기 때문에 1차 추경에서는 17조 원 상당으로 방역지원금 100에다 300만 원, 400만 원 이미 지원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600에서 1000이니까 네. 앞서 이제 추경호 장관은 그러면 최대 1,400만 원까지 받으시는 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100에서 1,000만 원이면 일단 그 산정되는 방식이 있을 네. 건데 어떤 식으로 됩니까? 이거는 일단 600에서 1,000만 원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두 가지 기준, 예. 매출액과 손실 감소율 이 두 가지 기준에 따라서 지급이 되고요. 네. 또 하나가 이 손실보상 보상금이 있는데 예. 이게 손실보상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일평균 손실액이 있고요. 그리고 방역에 참여한 일수를 곱합니다. 이게 2019년 기준으로 얼마나 줄었나를 계산을 하는 거고 거기에 보정률을 곱하는데요. 지금은 이게 원래 시작은 80%에서 올해 1월에 90%로 높아졌고요. 지금은 100%로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손실을 본 만큼 더 보상을 해주겠다. 100%로 해서 온전한 보상을 해주겠다. 이게 정부의 계획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손실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지금 분기별 하한 금액이 지금 5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100만 원으로 올려서 네. 더 많은 보상을 해주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자, 매출이 얼마나 줄었는지는 어떻게 확인을 하는 겁니까? 이게 2019년 영업이익률에서 뭐 매출액 대비 고정비 비율 이런 것들을 계산을 그러니까 하게 그 되는데요. 소상공인분들 가운데 매출을 신고하는 분도 있지만 너무 네. 매출이 작아서 신고 안 하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예. 일단은 지금은 이게 지원 자체는 별도의 자료를 제출받지는 않고요. 아, 예. 국세청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그렇군요. 자동적으로 계산을 해서 지급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예. 기존에 예. 이미 1, 2, 3, 4차 이제 방역 지원을 했기 때문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에서 국세청이 DB를 갖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예. 바로 지급이 되는 거고요. 네. 아닙니다. 저는 이제 감소됐지만 예. 이전에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은 신규이기 때문에 조금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 전체 소상공인이 한 550만여 명으로 추산이 되는데 370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한 60-70% 정도가 대상이구나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런 발표 내용을 봤을 때 네. 소상공인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입니까? 사실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거는 이게 월급 직장인들보다는 아무래도 소상공인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장사를 하고 싶어도 못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이 재정이라는 게 한정돼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쓴다면은 어떤 집중과 선택이 있었어야 되는데 네. 지금까지 그런 재정을 과연 효율적으로 사용했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의문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보상이 부족했고요. 이번에 이 정도로 보상을 하는 게 과연 충분할 것인가? 충분할 리가 없겠죠. 이 정도 금액이면은. 네, 그래도 네. 일단은 어느 정도 보상을 받는 거기 때문에 당장은 큰 도움이 된다는 입장과 지금 이런 보상이 전반적인 보상을 다 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맙긴 하지만 부족하다 이런 네. 반응이 좀 혼재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말씀드렸던 이 영업 제한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서 보상하는 이 손실 보상은 법을 기존의 7월 이전까지도 좀 소급 적용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지금 계속 그럴 나오고 필요가 있습니다.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실 예. 문제는 결국에는 재정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번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어려움들이 참 많았는데 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활동이 제약되다 보니까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 특수고용직에 있는 분들, 법인 택시, 노선버스 기사님들 다 힘들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맞습니다. 지금까지 이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보상의 사각지대에 있던 분들이다 이렇게 봤던 분들인데요. 네. 실제로 이들도 상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많은 피해를 봤지만 보상에서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예.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제가 어려울 때 금융 비용 중에서 보험을 먼저 줄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 보험 설계사분들 타격을 받겠죠. 네. 이런 특수고용직들, 프리랜서들
이런 분들 100만 원 지원하겠다 이거고요. 70만 명 정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법인 택시와 노선 버스 기사, 그러니까 지금 공영제가 되지 않는 곳들의 그런 버스 기사분들, 네. 이런 분들도 타격을 봤을 테니까 이런 분들에게도 200만 원을 200만 지원을 원. 하겠다. 그리고 창작 활동을 돕기 위해서 저소득 예술인들에게도 금액을 100만 원 정도 지원을 계속 해나가겠다. 지금 이런 계획이 나왔고요. 네. 이 금액이 모두 합쳐서 한 1조 원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금융 지원 내용도 포함이 됐는데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이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금리가 4% 초중반 정도로 형성이 돼 있는데 내용 이게 소상공인 부채 구조 조정이 아닌 기존의 우리 가계 부채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네. 최근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너무 많이 뛰었어요. 그래서 이 명칭이 안심 전환 대출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의 주택 실수요자들이 굉장히 고금리, 변동금리에 노출이 돼 있다면 이걸 저금리에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하겠다. 여기에 총 20조 원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네.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소득 제한이 없는 일반형이 있고 그리고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이제 우대형이 있는데 대출 한도가 좀 다릅니다. 우대형의 경우는 2억 5천만 원, 그리고 소득 제한이 없다 보니까 대출 한도는 높지만 그러나 이제 고정금리, 금리가 매력적인데요. 이게 은행에서 파는 고정금리는 5년 동안만 고정금리, 이후에는 변동금리로 전환이 되지만 이건 정책금리입니다. 최장 만기 30년 내지 40년까지 4% 초중반대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합니다. 네.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주택 실수요자들을 갈아타는 거예요. 네. 우리 지난 해말 기준 이제 주택담보대출 포함한 전 가계대출이 1,900조 원 육박하거든요. 예. 여기에 10명 가운데 8명이 변동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대상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두 가지를 주목하셔야 돼요. 야, 혹시나 내가 중도상환 수수료에 걸리진 않나? 또 하나, 갈아탈 경우 지금 DSR 규제, 총부채 원리금 상환 규제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 내가 대출이 많았다면 갈아탈 때 제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분을 구체적으로 상품이 나올 때 언급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조태영 기자, 가장 예.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언제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인데요. 네. 일부는 2023년 뭐 이렇게 나오는 것들도 있고요. 일단은 손실보상금 지급은 네. 최대한 좀 속도를 내서 빠르게 네. 지급하겠다는 계획인데 일단은 네. 정부 국회 차원에서 추경이 통과가 돼야 되니까요. 예. 일단은 요 추경 통과 심사 과정을 먼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능하면 이게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사실 추경에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추경에서 중요한 거는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따라서 지금은 빠르게 신속하게 좀 심사를 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빠르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심사가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그 재원 조달 방식을 봤을 때 추경을 해서 지금 초과 세수를 얘기했거든요. 올해 53조 원을 예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조달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초과 세수를 예상하고 지금 짠 거죠? 맞습니다. 지금 초과 세수가 53조 원이 남는다면 예. 정말로 이제 베스트 케이스로 남는다면 40%는 자동 지방교부로 빠져나가요. 거기다가 남는 자녀 세수의 9조 원 가량은 빚 갚는 데 쓰겠다라고 얘기했고 네. 그 가운데 이제 일부를 이제 지금 추경에 국채 발행 없이 하겠다라는 건데 근데 지금 현 정부의 기조가 세금을 깎아주자는 거거든요. 예. 지금 되려면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증권거래세, 양도세가 늘어야 되는데 양도세 깎아주겠다고 하죠. 주식거래세 없앤다고 하죠. 이게 지금 실제로 경기가 지난해처럼 좋아서 추가 세수로 인해서 국채 발행이 없을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사실 조금만 첨언을 하자면요. 네. 애초에 지금 어제 사전 브리핑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1분기에 이런 식으로 세입 경정, 그러니까 다시 세입을 조정하는 경우가 외환위기 이후에 없었던 일입니다. 그렇군요. 자료가 부족해가지고. 예, 그래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계획대로 과연 진행이 될지 다소 좀 위험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너무 어려운 분들 많습니다.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추경 예산 발표 내용 들으셨고요. 누가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 조태현 경제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출범해서 조사를 시작한 지 오늘로 만 2년입니다. 오늘 대국민 보고회를 열어서 그간 계엄군 840명의 진술을 확보했고 여기에는 저격수 배치와 기관총 사격을 증언하는 내용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혜리 기자. 네, 사회일보입니다. 조사위원회가 확보한 공수대원들의 진술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5.18 진상규명조사위는 당시 계엄군으로 활동한 840명의 증언이 확보됐다고 밝혔습니다. 발포 명령이 군 지휘 계통을 거쳐 전달됐다는 주장에 무게를 싣는 진술이 여럿 있었다고 설명했는데요. 조사위는 지난 1980년 5월 20일 광주역에서 있었던 집단 발포에 대해 당시 최세창 3공수 여단장이 무전으로 발포를 승인해달라고 요청하는 걸 들었다는 무전병의 증언을 전했습니다. 과거 검찰 조사에서 실탄 지급을 지시하고 자위 경계용으로 쓰란 건 본인의 단독 결정이라고 말한 최 여단장의 진술을 뒤집는 내용입니다. 또 당시 건물 옥상에서 기관총을 세우고 소총에 조준경을 부착해 시민을 쐈다는 다른 계엄군의 진술까지 확보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 날인 5월 21일 전남도청 사격과 관련한 진술도 받아냈는데요. 당시 병사 한 명이 시위대 차량에 깔려 숨지자 계엄군이 우발적으로 총을 쏜 거라는 주장도 있었는데 조사위는 이를 반박할 증언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병사는 사실 계엄군 측 장갑차가 후진하면서 숨졌던 거고 여기서도 별도 명령 없이는 이뤄지기 힘든 일제 사격에다가 도청 민원실 옥상까지 올라가 조준 사격하라고 중대장이 지시했다는 계엄군들의 진술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북한군 개입설에 선을 긋고 다른 민간인 피해 사건도 추가로 밝힌 거죠? 네, 그렇습니다. 조사위는 북한군 개입은 허구라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김군에 등장하고 지만원 씨가 북한 특수군으로 지목된 인물이 직접 기자회견장에 나와 해명까지 했는데요. 실존 인물인 차복한 씨의 진술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닌 것을 꼭 기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서 난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아닌 건 아니다고 얘기를 해야만 되는 것 같아서 아니다고 저는 증명하기 위해서 한번 여기 왔어요. 조사위는 또 당시 광주에선 공수대원에 의한 성폭행 사건도 있었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동료 부대원과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다만 조사위는 조사량이 많고 자료 왜곡과 변조가 심했던 점, 핵심 인물 사망 등으로 조사 달성률이 아직 50%대에 머물렀다고도 전했는데요. 일단 오는 12월 27일로 정해진 활동 기한까지 진실 규명에 힘쓰면서 법에 명시된 대로 활동 기한을 연장할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으로 불발됐던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경 편성을 위한 첫 임시국무회의 주재했고요. 추경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지방선거 후보 등록 첫날이었습니다. 박완주 민주당 의원이 성비위 의혹으로 제명을 당했고요. 김성회 대통령실 종교다문화 비서관은 SNS에 올렸던 글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추은호 해설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무회의, 임시국무회의이긴 합니다만 열렸는데 겨우 열렸어요. 그렇습니다. 네. 국무회의가 열리려면은 모두 11명이 필요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국무회의 구성이 대통령 그리고 국무총리 18명의 국무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명이거든요. 예. 정원이. 그런데 여기에 과반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11명이 채워져야 되는데 오늘 오전까지 임명된 장관들이 모두 9명입니다. 9명이었다면서요? 그러면은 예. 윤석열 대통령 합쳐서 10명밖에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오늘 오전에 이영 후보자와 이창영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은 됐습니다. 네. 그게 무리 없이 그 두 사람이 참석했으면은 뭐 그냥 정족수를 여유 있게 넘겼을 텐데 그러니까요. 절차가 좀 늦어졌습니다.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대통령실을 넘어와야 되는데 그게 좀 늦게 절차가 넘어왔나 늦어졌고 보죠? 안 넘어왔나 그래서 보죠? 예. 지난 정부에 임명됐던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노영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 두 분은 공직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런 데 참석하는 데 대한 그런 거부감은 없을 겁니다. 네. 지금 18개 부처 중에서 이제 9명 장관이 임명이 된 건데 근데 강행 처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인준이 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임명할 수 있었던 장관 후보자가 5명이었죠. 예. 그 중에서 박진 외교장관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만을 임명을 했는데 예. 그것은 민주당을 가급적 자극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은 있어요. 왜냐하면은
박진 외교장관 경우에는 지금 한미 정상회담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시급한 현안이 있고 예. 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지방선거 준비해야 되는 그런 그 현안이 있기 때문에 먼저 2명만 임명을 하고 당장 논란이 되고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라든가 아니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예. 박보균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을 요번에 안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야당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랬군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에 부정적인 역할을 미치는 것 아니냐? 별로 그럴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에서는 민주당이 부결 카드 만짝거리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고 또 새 정부 발목 잡기라는 그런 비판도 있기 때문에 고심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민주당으로서도 굉장히 고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가뜩이나 검수완박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나서 민주당의 지지도가 지금 상당히 낮은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만약에 부결시킨다든가 아니면 오래 끈다든가 하면은 지방선거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은 불보듯 뻔할 겁니다. 네. 그래서 민심에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 예. 이런 기류가 확산되는 것은 민주당으로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네. 민주당으로서도 지금 단계에서는 좀 탈출구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 박병석 의장에게 이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한덕수 총리 임명 동의안을 이제 직권 상정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장이 받아들일까요? 일단 박병석 국회의장 경우에는 만약에 여야 합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인사에 대한 안건을 본인이 본회의에 상정해서 투표에 붙일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일단 예. 박병석 의장도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후반기 국회 구성되면 마무리되는데 좀 국회의장직을 멋있게 마무리하고 싶은 그런 모습도 이번에 있을 거고요. 검수완박법 통과할 때도 여야 합의 중요시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게 다음 주 월요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가서 시정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강대강으로 맞싸우고 있는 여야 간의 대결의 탈출구, 돌파구를 마련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력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지방선거 이제 20일밖에 안 남았는데요. 민주당에 좀 악재가 나왔어요. 삼선 중진 박완주 의원이요? 성비위 의혹으로 제명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 제명이 됐죠. 네. 그리고 아마 국회 윤리위에도 회부가 될 텐데 어느 정도의 비위인지 여부는 민주당에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일단 성비위다 이런 식으로만 하고 있고 일부 언론을 보니까 보좌관에 대한 성추행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추측하는 기사도 있는데 자세한 것은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확대 추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일단 박완주 의원 경우에는 네. 삼선 중진 아닙니까? 예. 그리고 정책위 의장을 지냈고 또 작년에는 원내대표 경선에 나설 정도로 상당히 비중이 있는 인물인데 민주당으로서는 지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패배 두 현직 시장의 성비위 문제로 두 보궐선거를 패배한 뼈아픈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시 재현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이번 지방선거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0여일 만에 치러지기 때문에 대전 연장선 성격을 가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성회 대통령실 종교다문화 비서관 과거 SNS에 글을 올렸었는데 이 글이 다시 한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동성애는 정신병이라 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피해 보상금을 밀린 하대라고 비하한 김성애 종교다문화 비서관 이들이 반개성주의 대표 주자들입니다.
네, 이 김 비서관 과거 SNS 글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요. 해명하고 또 논란되고 있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시민 사회 수석실에 오늘 직지를 보니까 5명의 비서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종교 다문화 비서관 네. 이런 직제가 필요한가라는 것이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에요. 과거에 종교 문제를 다루는 조직이 청와대에 있었나? 별로 기억은 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네. 다문화 물론 중요한 문제지만은 다른 루트를 통해서도 다룰 수 있는데 종교 다문화 비서관이라는 것을 만든 것은 어떻게 보면 혹시 위인설관 아니야?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김성애 비서관의 이력을 보니까 이 두 부분에 다 겹쳐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뭐 유능하면은 뭐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능하면은 뭐 흠잡을 일은 없겠죠. 하지만은 과거에 발언했던 동성애에 대한 그 발언들 아니면은 그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비하 발언들 이런 것들은 정말 정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할 수 없는 언급들이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지금이라도 인사 문제를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대통령실 측에서도 이렇게 무조건 옹호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좀 더 지켜보겠다라는 식으로 거취를 결정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있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시정연설에서 어느 정도 협치의 발언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저희가 유인태 사무총장이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녹취를 듣고 오겠는데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오늘 아침에 했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노태우 정부를 좀 공부를 좀 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여소야대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년간 여소야대 정국에서 거의 중요한 정책들 거의 만장일치로 처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은 중간 평가를 받겠다고 했었어요. 그때. 근데 그것도 안 하고 대신에 오공청산을 뭐 전두환 전 대통령은 어디 좀 뭐 유배 비슷하게 좀 보내고 뭐 누구는 정계 은퇴시키고 하는 것까지 국회에서 또 막회에서 다 물론 그때는 삼김 시대니까 하고 이렇게 조율을 해가지고 뭐 그렇게 끌어가잖아요. 유인태 전 사무총장, 노태우 정부를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그렇습니다. 의미입니까? 이때가 13대 국회 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에서 처음으로 여소야대가 이루어진 그 보면은 이제 그런 체제였는데 그때만 해도 지금하고 상당히 정치적 환경은 굉장히 다릅니다. 물론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그 여야 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지금도 아직까지도 정치 원로들이 그 1988년에서 89년 요 때를 아주 여야 간의 대화가 꽃핀 그런 시절로 회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때 오공청산 청문회라든가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때 국정감사도 그때 시작을 했었고 헌법재판소에도 합의했고 엄청난 합의들이 많이 진전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때 그렇게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좀 부정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제왕적 당 총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당시에는 원내대표가 아니라 원내총무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로 삼김이라고 하는 제왕적 총재가 있었기 때문에 여야 그 원내총무에게 협상의 전권을 준 거였죠. 그러니까 그들이 정권을 가지고 또 협상을 할 수 있었고 또 그때 원내총무로 활동했던 분들이 김윤환, 최영우, 김원기, 김용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정치를 아는 분들이다. 그런 분들도 있다라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의 여소야대는 굉장히 상황이 다르죠. 민주당의 압도적인 우위에서 또 양당 체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그때와 지금하고는 다르고 또 한계가 있다라는 지적은 해두고 싶습니다. 근데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라 민주당에게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당시에는 100%를 다 가지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 한 80%를 가지려고 하지도 않았고 한 50%만 목적했던 바를 얻으면 된다. 그걸 가지고
또 소속 의원들한테 설득을 하고 해명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지금은 뭐 아니면 도의 대결 정치가 여야 간에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이죠. 그래서 정치 언론으로서 유인태 국회 전 사무총장이 여야 모두에게 쓴소리를 하는 그런 쓴소리는 모두 귀담아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정치권이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일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종 정치 현안에 대해서 충돌하고 있는데 이번 대선은 이제 이번 지방선거를 대선 연장전 미니 총선 이렇게 표현합니다. 국정 안정론이냐 아니면 정권 견제론이냐 이 구도 싸움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는 여야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민주당으로서는 국정 견제론을 내세울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민주당이 자신이 있었으면은 국정 심판론을 내세웠을 겁니다. 하지만은 새 정부 초기에 심판론을 내세우게 하기에는 조금 힘이 붙일 것 같으니까 견제를 하자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상황이 안 좋아지면은 민주당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읍소론을 펼 겁니다. 읍소론이요? 점차 이렇게 수위가 달라질 텐데 지금은 중간 단계인 국정 견제론을 이렇게 강하게 내세우고 있는데 어떻게 변할지 한번 좀 상황을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유리하게 생각한다면 심판 쪽으로 가까이 가고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읍소 쪽으로 갈 겁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 양당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9개의 시도 그렇습니다. 단체장 석권하겠다라는 지금 목표를 세웠는데 가장 격전지는 어디로 보세요? 일단 그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 당시 후보가 이겼던 지역이 7곳입니다. 광역단체로 그랬군요. 18개 시도 중에서 7곳이었습니다. 네. 민주당으로서는 그 7곳을 지키고 플러스 2 정도 해야지 동률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수도권만 해도 경기, 인천을 다 민주당이 가져갔었는데 과연 경기, 인천을 다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또 어디 서울까지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충청에서 만약에 민주당 입장에서 두 개 정도를 더 해야지 그 9개 동률이 될 텐데 가능할까? 또 안 그래도 박완주 의원의 저런 성비 문제가 터졌는데 충남 같은 지금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곳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요즘 주식시장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또 급락하면서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급등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국내 금융시장도 요동쳤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강희경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코스피가 오늘 큰 폭으로 내렸죠. 네, 오늘 코스피는 2,550.08의 장을 마치면서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1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기도 합니다. 코스닥 지수는 무려 3.77% 떨어진 833.66의 장을 마쳤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이 하락세를 보이는 건 밤사이 발표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영향이 큽니다. 전년 동월 대비 8.3% 올라 전달 상승폭보다는 낮아지긴 했지만 전문가들 예상치를 웃돌았기 때문입니다. 즉 인플레이션 피크는 지났다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높은 물가 상승세가 확인된 겁니다.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느리면 미국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거란 점이 변수인데요. 이에 따라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뉴욕 증시도 밤사이 줄줄이 하락하며 마감했고 국내 주식시장도 불안한 추이를 이어갔습니다. 환율은 급등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13.3원 오른 1288.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 1290원 선에 도달하기도 했는데요. 환율이 1290원 선에 이른 건 코로나19 확산 직후인 2020년 3월 이후 2년 2개월 만입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시장을 짓누르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약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에 미국 소비자 물가를 보면 서비스 품목 관련 물가도 오르는 등 현재 인플레이션이 우크라이나 사태뿐 아니라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 불안 심리가 진정되고 시장이 안정을 찾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실손 의료보험에 들었지만 보험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최근 많아졌습니다. 특히 백내장 수술이나 도수 치료에 대해서 보험사들이 과잉 진료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비자들은 객관적 검사 결과를 확보해 놓는 게 좋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보험사가 실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한 건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16건에 그쳤는데 2019년과 20년에 각각 2배 이상 늘었고 지난해에는 80건이나 됐습니다. 보험금을 주지 않는 이유 가운데 30% 이상이 비급여 치료를 과잉 진료로 판단한 경우였습니다. 그중에서도 도수 치료와 백내장 수술과 관련한 분쟁이 거의 절반 가까이나 됐습니다. 보험사들 마음대로 규정을 바꾸고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리지 않아 놓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다는 게 소비자들 주장입니다. 12월부터 회사 규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관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을 하는 거지 회사 규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도대체 어딨냐. 백내장 레벨이 3, 4일 때만 주고 나이도 60세 이상일 때만.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 부담 상한제와 관련한 민원도 크게 늘었습니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고 본인 부담 상한제에 따른 건강보험공단 환급금을 공제하고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준주세로 납부한 건강보험 재정으로 사기업인 보험사를 지원하는 것은 가계부담 경감을 위한 본인 부담 상한제 도입 취지에 반하는 것이거든요. 소비자원은 특히 2009년 9월 이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은 본인 부담 상한제 관련 내용이 없다며 논란의 여지 없이 보험금 전액 지급이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비급여 치료를 받을 때는 객관적 검사 결과를 확보해 놓는 게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래야 과잉 진료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서 분쟁이 생겼을 때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지난 2022년 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북한이 환자 발생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 북한 주민에 대한 지원과 남북의 방역, 보건의료 협력은 언제라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재 기자 연결합니다. 홍주혜 기자. 네, 통일외교안보부입니다. 그동안 북한은 코로나19 환자가 한 명도 없다라고 주장해왔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인정했다고요? 네,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 소집 소식을 보도하면서 확인된 건데요. 보통 북한은 행사를 열고 다음 날 관영 매체를 통해 관련 소식을 전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아침에 회의를 열고 곧장 회의 결과를 보도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정치국은 2020년 2월부터 2년 3개월에 걸쳐 굳건히 지켜온 비상방역전선에 파공이 생기는 국가 최중대 비상사건이 발생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어 지난 8일 수도 평양에 있는 한 단체의 발열자들에서 채집한 검체를 분석한 결과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불리는 오미크론의 세부 계통 BA2와 일치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를 진행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 최대 비상방역체계의 기본 목적은 바이러스의 전파 상황을 안정적으로 억제 관리하며 감염자들을 빨리 치유시켜 전파 근원을 최단 기간에 없애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모든 시군이 자기 지역을 철저히 봉쇄하고 단위별로 격폐한 상태에서 사업과 생산 활동을 조직해 바이러스의 전파 공간을 빈틈없이 완벽하게 차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우리 정부는 어떤 반응 보였습니까? 통일부는 북한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됐다고 공개한 것과 관련해 더 이상 사태가 확산하지 않고 조기에 진정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에 대한 지원과 남북 간 방역, 보건의료 협력은 인도적 차원에서 언제라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남북 간 또는 국제사회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먼저 시도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권 후보자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의 어떤 어려운 상황을 이용한다라는 식의 거는 조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북한이 어려움에 처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울 의향이 있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은 국가로 분류되고 공식적으로 반입된 백신도 전무합니다.
대신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재작년 1월부터 국경을 굳게 닫으며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해왔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 등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소집됐지만 이사국들 사이에 이견이 노출됐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이사국은 유엔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을 규탄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 강화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현지 시각 11일 오후 뉴욕 유엔 본부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문제를 다루기 위한 공개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안보리 의장국인 미국을 비롯해 한국과 일본의 요청에 따라 소집됐습니다. 15개 이사국 중 대부분은 유엔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을 규탄했습니다. These actions are a threat to regional peace and security.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 강화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미국을 비판했습니다. 当前朝鲜半岛局势紧张的一面趋于突出，螺旋式升级的前景令人担忧。中方呼吁各方保持冷静克制。 중국과 러시아는 추가 제재 대신 북한과의 대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주 유엔 미국 대사는 두 나라가 준비 중인 결의안을 부적절하다고 일축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노력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The Security Council has stayed silent because two council members have argued that council restraint will somehow encourage the DPRK to stop escalating and instead come to the negotiating table. 하지만 이제 침묵을 깨고 행동해야 한다며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안보리 추가 제재를 요구하는 미국 등 서방의 입장에 대해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어 추가 제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홍콩 당국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90살의 추기경과 인권운동가 등을 체포해서 각국에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체포된 사람들은 90살의 조셉 젠 추기경과 마거릿 전 입법회 의원, 가수 데니스 호, 후이포컹 전 닉난대 교수 등으로 홍콩에 대한 제재를 촉구하는 등 외세와 결탁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홍콩 경찰은 이들을 보석으로 석방했지만 체포 소식이 알려지자 바티칸 교황청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는 홍콩 당국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KPGA 대회 출전을 위해 국내에 머물고 있는 PGA 투어의 임성재 선수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임성재는 오늘 오전 자가진단 키트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곧바로 신속항원 검사를 받은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에 따라 우리금융 챔피언십 1라운드 경기 시작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기권했습니다. 세계 랭킹 1위 고진영은 오늘 밤 개막하는 LPGA 투어 파운더스컵 3연패에 도전합니다. 최근 이 대회에서 2019년과 2021년 두 번 우승한 고진영은 올 시즌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우승 이후 시즌 2승과 대회 3연패를 동시에 노리는데요. 고진영 선수의 각오 들어보시죠. 다른 사람들은 사실 못하면 다음 주 대회도 조금 힘들 것 같다. 약간 좀 안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갈 텐데 그래 나는 지금 하는 이 과정에 최선을 다하고 결과가 좋든 안 좋든 좋은 것들을 좀 더 테이킹해서 다음 대회를 준비하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가 있는 것 같다. 세계 정상급에 올라선 우상혁이 꿈의 무대 세계 육상연맹 다이아몬드 리그에 출전합니다. 도쿄 공동금메달 두 선수와 재격도를 하는데 올 시즌 실외 기록에서 우상혁이 세계 1위인 만큼 명승부가 예상됩니다. 김동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는 우상혁이 격전지 카타르로 떠나면서도 밝게 인사합니다. 대한민국 선수가 세계 육상연맹 다이아몬드 리그에 기량을 인정받아 초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 다이아몬드 리그는 세계 최정상급 초청 선수들이
장소를 바꿔가며 경기하다가 최종 시리즈에서 챔피언을 가리는 육상의 빅리그입니다. 카타르에서 열리는 남자 높이뛰기에는 모두 8명이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도쿄올림픽 공동 금메달리스트인 카타르의 바심, 이탈리아의 템베리 등을 포함해 톱 랭커 8명이 나옵니다. 꿈에 그리던 무대, 부담보다는 기대가 크다며 출사표를 던집니다. 나주에서 경기하고 분위기가 지금 너무 좋아서 가서도 바르심 선수와 탐베리 선수랑 함께 재밌는 경기 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연기 변수에도 에너지가 넘치는 답변이 나옵니다. 메이저 대회도 7월 달에 세계 선수권 아웃도어 이제 실외 세계 선수권이 있는데 그거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분위기 탔으니까 다이아몬드리그 최종 우승도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도쿄올림픽 4위, 세계 실내 육상 선수권 금메달, 올 시즌 높이뛰기 장외 기록 세계 1위, 기록 제조기로 날아오른 우상혁이 최고의 무대에서 또 한 번 도약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오늘 때이른 초여름 더위에 많이 더우셨을 텐데요. 내일도 오늘만큼은 아니지만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25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낮겠고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속초는 15도에 머물며 한낮에도 선선하겠습니다. 맑았던 오늘과 달리 내일은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거나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제주도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 비가 내리겠고 강원 남부와 산간, 충청과 호남 동부, 영남 지방은 오후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경기 남동부와 충남 내륙, 영남 해안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16도, 대전 16도, 광주 17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서쪽 지방의 낮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동쪽 지방은 예년보다 낮겠습니다. 서울 25도, 강릉 15도, 대전 25도, 광주 23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어서 저녁 종합 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